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나무꾼. 글 허피려, 그림 김경희. 딱딱한 껍질 속에 고소한 맛을 담고 있는 게암은 한약재나 커피 향을 내는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서양에서는 게암을 헤이즐넛이라고 부릅니다. 게암을 보면 붉은 자국이 있는데 이 자국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어느 공주가 살았는데 시녀가 얼굴을 훔쳐보자 처형을 했어요. 그때 시녀의 피가 튀어 공주의 얼굴에 묻었는데 지워지지 않았죠. 공주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주의 무덤가에는 게암나무가 자랐어요. 게암에 붉은 자국이 생긴 것은 공주가 게암나무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간 나무꾼은 산속에서 커다란 게암 하나를 주었습니다. 우와, 내가 본 게암 중에서 제일 큰 게암이네? 부모님께 드려야지. 나무꾼은 게암을 주머니 속에 잘 챙겨두고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날이 저문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길을 찾아 헤매던 나무꾼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할 수 없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 조금 무섭긴 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방에 누워 잠이 든 나무꾼은 두런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살며시 밖을 내다보자 한 무리의 도깨비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흥에 겨워 노래를 하며 춤을 추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겼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과 은이 쏟아졌습니다. 숨 죽이며 도깨비들을 구경하던 나무꾼은 배가 고파 주머니에서 게암을 꺼내 깨물었습니다. 딱! 게암 깨지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집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집이 무너지려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놀란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도 놔둔 채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큰 부자가 된 착한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나무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욕심쟁이 부자가 자기도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커다란 게암을 가지고 산속 오두막으로 도깨비들을 찾아갔습니다. 욕심쟁이는 늦은 밤 도깨비들이 나타나기가 무섭게 게암을 꺼내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줄 알았던 도깨비들이
오히려 욕심쟁이를 에워싸고 도깨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어요.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간 놈이구나. 맛 좀 봐라. 납작해져라 뚝. 도깨비들이 주문을 외우자 욕심쟁이는 오징어처럼 납작해져 버렸어요. 욕심쟁이는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욕심쟁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너무 두들겨 맞아 뱀처럼 길어진 욕심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 글 이숙재, 그림 박현자. 이 이야기는 구렁덩덩 서선비라고도 부르는 설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렁이라고 하지 않고 어째서 구렁덩덩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설화가 민요로 불렸었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운율을 맞추려고 덩덩 이란 말이 추임새처럼 들어간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워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할머니의 정성을 하늘도 알았는지 할머니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고 할머,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기다니 꿈만 같구려. 그런데 얼마 후 할머니가 낳은 것은 시커멓고 징그러운 구렁이였어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구렁이를 보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꽁꽁 싸서 장독대 뒤에 몰래 숨겼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영감, 아무래도 구렁이를 다시 데려와야겠어요. 어쨌든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래요. 사실은 나도 그 녀석이 마음에 걸려 통 잠이 오지 않았다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렁이를 다시 데려왔어요. 구렁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옆집 셋째 딸을 색시로 삼고 싶어요. 얘야,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 생각일랑 잊어버리렴. 전 꼭 옆집 셋째 딸에게 장가가야 해요. 구렁이가 부득부득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개 셋째 따님에게 장가들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옆집 안주인이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셋째 딸을 불러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구렁이가 너를 색시로 삼고 싶다는구나. 어떻게 하겠느냐? 구렁덩덩 신선비에게 시집가겠습니다. 구렁이와 셋째 딸이 결혼한 날 밤이었어요. 새색시가 된 셋째 딸이 방에서 구렁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고 처음 보는 아주 잘생긴 신랑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나요, 구렁덩덩 신선비.
사실 난 하늘나라 왕자인데 벌을 받아 징그러운 구렁이로 태어났소. 100일만 지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는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당신과도 헤어져야 한답니다. 어느 날 밤 옆집 안주인이 셋째 딸을 찾아왔다가 딸이 어떤 남자와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딸을 불렀지요. 얘야, 어젯밤 너와 다정히 얘기하던 그 사람은 누구냐? 하지만 셋째 딸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계속 다그치자 결국 셋째 딸은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구렁이가 셋째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약속을 어겼소? 사흘만 참으면 난 사람이 되어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구렁이는 이 말을 마치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구렁덩덩 신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은 구렁덩덩 신선비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렁덩덩 신선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셋째 딸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학을 보았습니다. 셋째 딸은 학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윽고 학의 상처가 다 나았어요. 학은 자신을 보살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셋째 딸을 구렁덩덩 신선비가 있는 땅속 나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색시야, 새색시야, 보고 싶은 새색시야. 나의 말을 아니 들어 이런 이별 있게 했나? 셋째 딸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 구렁덩덩 신선비, 보고 싶은 내 낭구나, 낭군말 아니 들어 이런 이별 있게 했소. 셋째 딸의 구슬픈 노랫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구렁덩덩 신선비가 셋째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구렁덩덩 신선비와 셋째 딸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만난 구렁덩덩 신선비와 셋째 딸은 오래오래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농부. 글 허피려, 그림 이병호. 도깨비 생김새는 기와나 벽돌, 조각 등에 새겨진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 그 모습이 알려진 시기는 삼국시대쯤이라고 합니다. 산속 외딴 집에 사는 도깨비는 날마다 농부와 아내의 말을 따라하며 괴롭혔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농부는 도깨비를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옛날 어느 산속 외딴 집에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용감한 농부와 아내가 외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보, 도깨비가 나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깨비는 없으니 걱정 마시오. 농부와 아내는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아 망가진 집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살기에 알맞은 집이구려. 그날 저녁 농부와 아내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아주 흐뭇했습니다. 여보, 힘든데 우리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여보, 힘든데 우리 일찍 잠자리에 듭시다. 잠을 자려던 농부와 아내는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에그머니, 우리 말을 따라하네. 에그머니, 우리 말을 따라하네.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도깨비가 있다는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화가 난 농부가 소리쳤어요.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나쁜 도깨비야! 어서 썩 꺼져라! 그날 밤 농부와 아내는 도깨비가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쫓아낼지 궁리를 했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농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심심해진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아저씨, 심심한데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농부가 계속해서 도깨비가 한 말을 따라하자 도깨비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한참을 훌쩍거리던 도깨비는 슬그머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깨비가 사라진 후로 농부 부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리석은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 글 허피려, 그림 유승옥. 이 이야기는 신라의 방위설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김방이라는 사람이 산에서 금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던 못된 동생은 도깨비에게 혼이 났다는 내용이지요. 어리석은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중국, 티베트 등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턱에 커다란 혹이 붙은 영감님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님은 마음씨가 고왔지만 다른 영감님은 심술쟁이였어요.
하루는 마음씨 착한 영감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날이 어두운데 길을 잃었으니. 저기 빈집이 있네. 영감님은 쓰러져가는 빈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좀 으시시한걸. 그래,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영감님이 한참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혹부리 영감, 노래 소리 한번 기가 막히구려.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깜짝 놀란 영감님이 소리나는 쪽을 보자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했습니다. 제 노래는 이 혹에서 나는 것입니다만. 그래? 그럼 그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혹과 우리의 보물자루를 서로 바꾸면 어떻겠소? 영감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며 순식간에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놓아두고 영감님의 턱에 달린 혹을 떼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준 보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떼고 부자가 된 착한 영감님이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도깨비들을 찾아가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와야겠다. 밤이 되자 심술쟁이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나타났던 그 빈집으로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잠시 후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도깨비들아, 잘 왔다. 어서 내 혹을 떼어가고 보물자루를 타오. 이런 거짓말쟁이 영감, 잘 만났다. 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어디 혼 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 착한 영감님에게서 떼는 혹을 욕심쟁이 영감님의 다른 쪽 턱에 붙여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거짓말을 못하겠지?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애처럼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에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구나. 쌍혹부리가 되어 마을로 돌아온 영감님을 보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진주를 삼킨 거위. 글 허피려. 그림 한수진. 경상남도 통영바다는 하천이 깎여 나가 생긴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자라는 데에 아주 알맞은 물의 온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은 복잡한 해안선이 풍랑을 막아주어 양식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진주 양식장이 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허,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군.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해서 헛간에서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군.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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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아이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로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며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내 진주 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 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니?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 했더니 진주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두어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 있었으니 거위를 나와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헤쳐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주 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놀부. 글 이숙제, 그림 황문희. 흥부전 또는 놀부전이라고 불리는
고대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상, 전라, 양도 지경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학자들은 이 첫 문장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산마을이 흥부전 또는 놀부전의 유래지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제비가 남쪽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음력 9월 9일에 해마다 흥부제 축제를 열어 흥부전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답니다.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혼자서 모두 갖고 동생 흥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형에게 쫓겨난 흥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가 그만 마당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다리가 부러졌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리가 다 나은 제비는 어디론가 날아가더니 박씨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앞마당에 심은 박씨는 며칠이 지나자 금세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신이 난 흥부와 아내는 잘 익은 박 3개를 따서 장단을 맞춰가며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서 우리 식구 배불리 먹어보세. 마침내 펑 하며 박이 갈라졌어요. 첫째 번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구운 걸 같이 으리으리한 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3번째 박에서는 여러 명의 하인이 나왔어요. 흥부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며칠을 앓아 누워있던 놀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깟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놀부는 일부러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치료를 해주고 말했습니다. 에헤, 너도 어서 가서 박씨를 물고 오너라. 그러자 이번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신이 난 놀부 부부는 박씨를 마당에 심고 박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놀부와 아내는 익지도 않은 박을 따서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서 흥부보다 더 큰 부자 되어보세. 그러나 박이 열리는 순간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의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은 놀부와 놀부의 아내를 몽둥이로 때리고 놀부의 재물을 몽땅 빼앗아가 버렸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흥부는 거지가 된 놀부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형님, 내 집이려니 생각하시고 편히 계세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놀부는 진심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흥부 가족과 놀부 가족은 사이좋게 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 글 허피려, 그림 박수지. 이 설화의 주제는 쥐는 쥐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으로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늘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던 쥐 부부가 드디어 딸을 낳았습니다. 쥐 부부는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하며 곱게 키웠어요. 딸은 부모의 소원대로 예쁘고 착하게 자라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쁜 딸의 소문을 들은 이웃의 청년쥐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청혼을 했어요. 우리 딸을 자네들 같이 힘없는 쥐한테 줄 수는 없네. 쥐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었어요. 여보, 햇님은 세상의 제일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니 가장 훌륭한 사위가 될 거예요. 쥐 부부는 햇님을 찾아갔습니다. 햇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하니 부디 예쁘고 착한 제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쥐 부부의 말에 고민하던 햇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답니다. 바로 구름이지요. 구름이 날 가려버리면 난 꼼짝도 못한답니다. 쥐 부부는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구름님, 햇님께서 당신이 가장 힘센 분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예쁜 제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아이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보다 힘센 것이 있답니다. 바로 바람이지요. 바람이 불면 저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 바람의 힘이 제일 세지요. 쥐 부부는 구름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바람을 찾아갔어요. 저는 구름을 밀어낼 수는 있지만 충청도 은진 땅에 살고 있는 미륵은 밀어낼 수 없답니다. 은진 미륵은 제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답니다. 쥐 부부는 은진 미륵을 찾아갔어요. 은진 미륵님, 착하고 예쁜 우리 딸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은진 미륵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싱긋 웃었어요. 제게도 무서운 곳이 있답니다. 바로 제 발 밑에 사는 힘센 쥐총각이에요. 쥐총각이 구멍을 파면 저는 영락없이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제야 쥐 부부는 세상에서 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위감은 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둘러 쥐 총각을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예쁘고 착한 우리 딸과 결혼해주지 않겠나? 쥐 총각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쥐 총각과 결혼한 딸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견우와 직녀. 글 김은미, 그림 신경선. 견우와 직녀는
고대 중국의 시경, 제해기 등에 나오는 별자리 관련 설화입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7월 칠성 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튿날 새벽에 비가 오면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설화가 일찍이 전해진 평안남도 남포에서는 견우 직녀가 그려진 고대 무덤이 발견되었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선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녀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예쁠 뿐만 아니라 배짜는 솜씨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잘 짠다는 뜻으로 직녀라고 불렀답니다. 직녀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열심히 배를 짰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찰그락찰그락. 그날도 배를 짜고 있던 직녀는 따사로운 햇살에 끌려 배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야. 발길 닿는 대로 걷던 직녀가 넓은 들판에 이르렀을 때 소를 몰고 오는 한 젊은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젊은이는 견우였습니다. 견우라는 이름은 소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직녀는 견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저렇게 멋진 남자가 있었다니? 견우도 직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서로 반했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날마다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견우님, 저는 견우님과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나도 직녀와 있어 행복하다오. 우리 임금님의 허락을 얻어 혼이 납시다. 드디어 두 사람은 임금님의 허락을 얻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놀기만 했답니다. 직녀는 더 이상 배를 짜지 않았고 견우 또한 소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옷감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견우가 돌보던 소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노는데 정신이 팔려 다시 게을러지곤 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견우와 직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런, 하루 종일 놀기만 하다니.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거라. 견우는 동쪽 나라로 가고 직녀는 서쪽 나라로 가거라. 임금님은 두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려 했어요. 깜짝 놀란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견우와 직녀가 간곡히 용서를 빌자 임금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 그렇다면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해서 사랑하던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다시 만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가 마치 1년 같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7월 7일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한달음에 은하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넓은 은하수가 가로막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나. 은하수 때문에 서방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를 어쩌지? 은하수 때문에 직녀를 만날 수가 없구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흘린 눈물 때문에 땅 나라에는 큰 홍수가 났답니다. 집이 물에 잠기고 곡식들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동물들은 먹이가 없어 굶어 죽어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동물들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비는 견우님과 직녀님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그렇다면 견우님과 직녀님을 만나도록 해주자.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새들은 날을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 새들 중에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 새로 뽑혔답니다. 이윽고 세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이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은 은하수 위에 모여 견우와 직녀 사이에 까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견우님, 저희 머리를 밟고 가 직녀님을 만나세요.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직녀님, 저희 머리를 밟고 가서 견우님을 만나세요. 까치도 말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기뻐하며 한달음에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습니다. 직녀, 너무나 보고 싶었어. 견우님,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가 벗겨지는 아픔을 참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슬픈 도라지꽃. 글 민현수, 그림 황지영. 도라지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 소망이랍니다. 도라지꽃은 길경, 도랏, 길경채, 백양, 질경 등 지방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도라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도라지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시고 도라지와 오라버니는 단 둘이서 살았습니다. 우누이는 서로 아끼고 보살펴 주면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라버니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보다 책이 더 좋지. 도라지는 책 읽기에만 열중하는 오라버니를 보면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부 잘하는 오라버니가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버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라지야, 나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오라버니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배울 것도 많을 거라고 하면서요. 우리 도라지는 똑똑하고 씩씩하니까 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오라버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싫어. 오라버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원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밤이 되고 까만 하늘에 달이 떴어요. 도라지는
달을 보며 이야기했지요. 달님, 그래도 오라버니를 보내야겠지요?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걱정시킨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자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떠나지 못하면 안 되니깐요. 오라버니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라지는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나서는 오라버니에게 주먹밥을 내미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요.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요. 이제 나도 다 컸는걸요. 도라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꾹 참고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도라지야. 10년만 기다려. 10년만, 도라지야. 오라버니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그때서야 도라지는 엉엉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라버니가 떠난 뒤 도라지는 절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부처님께 오라버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라지는 매일매일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오라버니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도라지는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도라지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이러다 좋은 시절 다 놓치겠다. 사람들은 오라버니만 기다리는 도라지를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같이 살아야지요.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오라버니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도라지는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버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공부를 아직 못 마친 모양이야. 더 해야 할 공부가 있어서 오지 못하나 봐. 그래도 오라버니는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도라지는 무척 슬펐지만 오라버니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또 다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오라버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 도라지 오라버니가 죽었다며? 아유, 글쎄 바다에서 죽었다던데.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나 봐.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사람들은 도라지가 들을까봐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도라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오라버니가 죽었을 리가 없어. 꼭 돌아온다고 나하고 약속했는걸. 도라지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라버니와 자기를 떼어놓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도라지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라지는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올라갔어요. 지금이라도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라버니 살아있는 거지? 빨리 돌아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때 어디선가 도라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라지야, 나야. 오라버니가 왔어. 도라지는 깜짝 놀랐어요.
오라버니? 놀란 도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그만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도라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도라지가 죽은 후 도라지가 오라버니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는 보라색 꽃이 피어났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도라지가 죽어 꽃으로 피어났다 하여 이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부른답니다.